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남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교재 제12장 동기이론과 교원의 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동기론과 교원 동기는 현재 동기의 기본 개념, 동기론의 쟁점, 교원 동기부여를 위한 현재의 각종 제도, 그리고 교원 동기의 실제, 그리고 교직 선택 동기 진단 및 초등학생 동기 유발 전략이라는 5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강의는 동기의 기본 개념과 동기론과 쟁점 이걸 한 부분하고 나머지 한 부분에서 둘로 나눠 하겠습니다. 근데 동기론과 쟁점이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약간 길어질 텐데요.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동기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동기라는 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동기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 정의에 따라 보면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없으면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AI하고 인간의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할 때 AI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기라는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망가질 때까지 에너지가 공급되면 끝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원 이게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동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이론들 시작 전에 먼저 여러분들하고 뇌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걸 한번 소개를 할까 해요. 상당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잠깐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짧게 해당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전두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두엽을 이렇게 틀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면이 있다고 했고 동기센터, 기획센터, 충동조절센터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앞뒤 밸런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4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동기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기센터에 강한 의지, 패션, 열정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사람이 수동적이고 자발성이 없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뭔가 표현할 때는 얼굴 표정이나 또는 말로 또는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감소를 해요. 그래서 그 말수가 없어지고 말을 걸지 않으면 안 하고 대답하더라도 아주 짧게 하고 말고 그다음에 얼굴 표정이 좀 없고 멍해 보이고 그다음에 잘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게을러지고 운동도 싫어하고 그리고 감정 표현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주 심하면 무의지증을 넘어서서 무언무동증 그러니까 말도 없어지고 동작도 없는 완전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분의 설명을 들은 것처럼 결국은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이 뇌로부터 발생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동안에 이제 이론들은 그런 뇌 쪽은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결론 부분만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이 동기와 관련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뒷부분까지 갔네요. 조금 더 뒤로 가면 네, 한번 볼까요? 동기센터 활성화는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 무슨 보상으로 일을 하는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선공부 후놀이 규칙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동기센터를 밀고 가는 힘이 기쁨이냐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동기센터를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분께서 하신 얘기는 지금 이제 뇌과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뇌과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은 동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의 작용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뇌의 작용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뇌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 뇌가 작동할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동기의 개념 이제 정의를 할 때 기본 개념으로 한번 놓아서 보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떨 때 동기를 느끼는가 할 때 이제 이런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동기를 느낀다. 식욕, 뭐 이런 욕구 같은 것도 배가 고플 때 느끼는 거죠. 또 뭐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바람, 뭐 이런 것들 동기, 이 불균형 상태, 기대, 또 그 다음에 단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한 것을 보고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 행동이 강화가 되고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실망하게 돼서 이제 그게 약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한 영향을 준다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선택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데도 관련이 된다. 그리고 행동의 강도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수업안을 짤 때 첫 번째가 바로 동기 유발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동기 유발이 되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동기 유발은 주로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뇌과학적 접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의 동기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조직 안에서 그 조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동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론을 설명해 갈 것입니다. 지금 이제 동기 이론 여기 지금 이제 먼저 동기 필요성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동기 유발을 제대로 해야만 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교직을 왜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그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또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직에 관한 동기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이 동기 이론의 쟁점, 동기 이론에 대해서 책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먼저 간단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이 다는 아닙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을 어떻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외 내용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찾아보면 참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책에서는 동기 이론을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크게 나누어 놓고 있고요. 또 뒷부분에 새로운 이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이것도 최근이 아닌 1980년대, 90년대인 걸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새로운 것들은 뇌신경과학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동기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여기서 내용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동기가 생겨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내용이론으로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머슬로우의 욕구 위계론 혹은 욕구 계층론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헐츠버그의 동기위생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델퍼의 ERG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내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일을 하게 하는가, 행동을 하게 하는가 하는 그 요인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과정 이론으로는 브룸이 제시한 기대 이론, 또 포트와 롤러가 얘기한 기대 이론이 있고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머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은 뭐 여러분들 잘 알죠?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럼 유명할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재되어 있는 욕구를 분류하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분류의 기준이 뭐였냐면 저급의 욕구로부터 고급의 욕구가 있다. 즉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나의 욕구고 교수로부터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욕구이고 아니면 내가 꿈꾸는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도 욕구인데 욕구니까 다 똑같은 거냐? 그게 아니라 저급, 즉 가장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최고인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렇게 욕구 이론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뭐 오슬로 욕구 계층 이론은 잘 봐서 알겠지만 이 저급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이런 가정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인간은 꼭 저급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아도 고급의 욕구를 느낄 수 있고요. 또 고급의 욕구를 느끼다가도 바로 또 생리적 욕구로 되돌아오는 이런 역동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리는 것을 참으면서 시험 공부하는 것도 이 생리적 욕구를 강하게 느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위해서 혹은 사회적 욕구를 위해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지금 교재 내용으로 와서 보면요, 교재에서도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머슬로 욕구 이론은 뭐 금방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여기 지금 알델퍼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알델퍼라는 사람은 머슬로의 욕구 이론을 묶어서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 셋으로 제기한 거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욕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하위가 충족되지 않아도 상위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 뭐 또 상위 욕구를 느끼다가도 하위 단계로 대응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에 있어서 머슬로와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이 내용 이론 중에서 헐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입니다. 근데 이 헐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는요, 여기에 보면 그 위생과 동기 나누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가 하면 이 사람이 했던 가장 큰 기여는 우리가 행복 요인과 불행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냐? 그게 아니다. 불행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즉 불만족 요인을 제거해 준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만족 요인에 속하는 것은 뭐고 또 만족 요인에 속하는 것은 뭔가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꼭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게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불만족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가 낮으면 그럼 보수를 많이 주면 일을 더 잘할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월급을 동일하게 올려주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근무 조건에 관한 게 아니라 업무 자체 또 내가 거기서 느끼는 성취감 또 성장 어찌 본다면 뒤에서 우리가 그 내적 동기냐 외적 동기냐 이거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주로 외적인 것에 관련된 것은 불만족 요인에 볼 수 있고요. 내적인 게 해당하는 것이 만족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까 이제 머슬로 욕구 이론과 머슬로 차이도 설명을 했었죠. 그다음에 헐츠버그의 동기 이론에 이생 이론에 관한 것도 우리 교재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헐츠버그의 동기 위생 요인, 머슬로의 욕구 위계론, 알델퍼의 ERG론을 이렇게 서로 설명을 해놨는데 주로 위생 요인이라는 게 하급의 욕구에 해당하는 거고 동기 요인은 상급의 욕구에 해당하는 것. 알델퍼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다. 이게 이제 지금 내용 이론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이론에 나오는 것 다음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과정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이론에 보면은 그 브룸의 기대 이론에 관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브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성과 기대와 보상 기대,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까지를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거기에다가 높은 그 가치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도달할 가능성이 낮으면, 그러니까 기대가 낮아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동기가 크게 부여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그 브룸이라는 사람이 설명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브룸이 이걸 했던 것에 관한 이론들이 좀 더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상세히 한 것이 지금 여기서 포토와 롤러의 기대 이론인데요. 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보상, 그 다음에 노력 보상의 지각된 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 노력을 하면 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외부로부터 내 능력과 자질에 근거하고 또 역할을 해서 성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 성과가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으로 나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고급의 욕구, 이게 내적이고 외적인 건 저급의 욕구에 해당한다는데, 그걸 내가 만족을 했다. 그러면 이 만족을 했으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이 내가 원하는 게 보상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또 동기가 강화가 되겠죠. 또 여기에서 근데 또 하나 보토와 롤러 기대 이론, 나중에 이제 보상의 공정성 이론하고도 또 연결이 될 텐데요. 내가 공정하다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은 조금 동기부여 정도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아니라 과정 이론 중에 또 하나 로크가 제시한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별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서 만족하고 그랬을 때 보다 높은 동기가 유발된다. 좌절하게 된다면 동기가 낮아지게 된다. 뭐 별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지금 공정성 이론 아니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요, 우리 책보다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 이거 화면을 좀 더 제가 더 키워볼게요.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은 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해도 상당히 좀 깊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공정성 이론의 핵심은 자신의 노력과 보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자기 개인의 기대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아담스라는 사람은 타인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글씨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보면 배분적 공정성, 과정적 공정성, 상호적 공정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했는지, 또 나누어주는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이렇게 공정하게 과정을 지켰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자원 분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공정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아주 간명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I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인풋이고요, O가 아웃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산출이 상대방보다 더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과소보상이죠. 그래서 내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공정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았다 그럴 때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불공정하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데 이 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A와 B 이게 그 자신이죠. 그다음에 타인이죠. 그래서 타인이 나보다 더 내가 타인보다 적게 보상을 받은 거죠. 그랬을 때는 더 이제 산출 상향을 하도록 예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투입을 줄이는 거죠. 그것도 하나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불공정성 이게 이제 즉 내가 과대 저기를 받았다 그러면 산출 하향 조절을 하거나 투입 상향 조절을 해서 이게 공정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가 지금 조금 잘못 설명이 되어 있어서 교재 내용을 약간 바꿔보면요 여기에서 그 교재 내용에서 보면은 성과를 조절하는데 여기에 여기에서 투입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보상을 적게 받았다 혹은 많이 받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재의 페이지로 가면요 네 교재의 436쪽에 가면 자신이 비교 대상보다 높은 보상을 받은 경우 이 경우가 436쪽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에서 자신이 비교 대상보다 높은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노력의 양을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아니죠. 아까 노력의 양을 증가시켜서 공평하게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줄이는 방식으로 간다. 이 부분은 교재의 오류로 보여서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투입의 변화, 산출의 변화, 태도의 변화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더 참고를 하면 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하고 같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도요. 이것도 한번 여기에 보면은 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자료를 잠깐 같이 볼 건데요. 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과업 목표의 속성, 그 다음에 개인차, 상황의 차이, 그게 성과로 연결된다. 그래서 목표 설정과 성과의 관계를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지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목표 설정에서는 인간의 행위, 동기라고 하는 것이 가치와 의도, 즉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가치와 판단 기준에 의해서 욕망과 정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가 되고 실제 행위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첫째 이런 목표가 설정이 되면 이게 이제 실제 행위, 성과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가 어떠할 때 더 우리 동기로서 영향을 미칠까 했을 때 보면 목표가 보다 구체적일 것, 목표 도달도가 너무 쉽지 않고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것, 너무 쉬워도 우리는 동기유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도요 아이들에게 너무 쉬운 문제를 제시하면서 할 때는 동기유발이 잘 되지 않고요. 그렇다 해서 또 너무 어려운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제시해도 아이들은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때, 즉 여러분이 조직을 경영할 때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경영 목표, 나아갈 방향 이런 거 할 때도 그래서 요새 교장 선생님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또 약간의 동료들 간의 경쟁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속성 자체가 상대와 경쟁을 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더 노력을 하는 특성이 보여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의 수용성이라는 여기까지 해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상황의 차이에서 결국은 성과가 결정된다. 여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내용을 참고하면 될 거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목표의 구체성, 곤란성, 설정의 참여, 동료들 간의 경쟁, 수용성,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인터넷에 있는 이 자료를 잠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 수용성이라는 것은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보다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 더 큰 동기를 유발시킨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항상 비판하는 게 있고요. 이것을 학교 조직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이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자기결정 이론 또 임파워먼트 이렇게 하는데 뭐 굳이 새로울 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을 할 때 당연하죠.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때 더 동기를 유발받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결정성을 갖기 위한 심리적 욕구로 데시와 라이언이 한 건데요. 유능성, 관계성의 조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이제 여기 다음으로는 자기결정성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구조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수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또 거기에 가이드와 피드백을 제시해 주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파워먼트라는 것을 볼 텐데요. 이 임파워먼트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같이 다시 또 재밌는 동영상을 잠시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임파워먼트에 관한 동영상을 잠깐 같이 보고 갈 텐데요.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리더가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리더의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하는 대신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는 일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리더 고유의 영역이죠. 그렇다면 직원들이 훨훨 날아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크게 4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원들을 신뢰하십시오. 직원들의 머리는 묶어놓고 몸만 사용하도록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코칭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둘째, 일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고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권한위임을 한마디로 설명할 때 맡겨두되 내버려두지는 말라고 표현합니다. 리더는 일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적절히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시시콜콜 지적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죠. 셋째, 직원이 실패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실패한 부하 직원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낫다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넷째, 직원들의 성공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줘야 합니다. 짐 콜린스는 저서 굿 투 그레이트에서 성공했을 때는 창밖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실패했을 때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 책임을 돌아보는 것이 훌륭한 리더라고 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마치 모든 공이 그 직원에게 있는 것처럼 칭찬과 격려, 보상을 안겨줘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의 주요한 성공 원인이 리더 자신에게 있더라도 말이죠. 리더는 끊임없이 부하 직원에게 힘을 실어주어 성공의 경험을 안겨줘야 합니다. 우리 조직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으십니까? 지금 직원들에게 일과 권한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이 재밌는 동영상을 자고 같이 시청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학급을 경영할 때도요, 여러분 혼자서 학급을 경영하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급에서 뭘 하나요? 아이들에게 1인 1역할도 하죠. 아니면 임원 조직을 만들어서 또 교사의 권한을 파워를 상대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까 했던 이 4가지 원칙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4가지 원칙에 나온 것처럼 이 일을 이제 네가 맡았으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없이 훈련도 시키고 또 바라보면서 격려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인파워먼트에서는 그것은 구성원인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합니다. 그냥 리더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구성원이 그 일을 할 만한 역량을 갖출 때 나도 믿고서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장이 되든 아니면 학급 담임이 되든 구성원들에게 그 인파워먼트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나로부터 쟁취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 동기 이론의 이 쟁점으로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 그다음에 개인 동기와 집단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됐었죠. 외재적 요인, 이것은 지금 행동주의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행동심리학에서 결국은 우리도 동물이고 동물은 정적 강화, 보상과 부적 강화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내재적 요인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꼭 이런 보상보다는 오히려 내적 보상, 내적 보상인데 이 보상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느끼는 보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에서 여러분을 정말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보람입니다. 내 블로그에 가면요, 여러분들 어디 잠깐 내 블로그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보면 열정의 셈이라는 게 있어요. 제 블로그에 가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면 열정의 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열정의 셈도 실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적 동기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의욕과 열정의 셈, 제가 써놓은 글을 여기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연을 다니고 뭘 할 때 보면 어디서 그렇게 열정이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그 열정에 관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뇌과학에서 열정, 동기에 관한 것, 즉 동기를 관장하는 배회칙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아까 여러분 동영상 그 삼성병원의 나덕열 교수를 봤었죠? 그 내용도 여기다 소개해놨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여기다 해놨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 동기의 뇌 여기 가서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내가 써놨던 그 열정의 셈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열정의 셈에 가보면 또 여기에서 그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열정을 어떻게, 즉 동기를 유발시켜 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개인적 동기와 집단 동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개인적 동기와 집단 동기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인간 행동이 결국은 뭐예요? 내 개인적 차원, 그 다음에 조직의 차원에서 하는데
개인의 어떤 동기라는 게 있고요. 또 조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조화시켜가는 거다. 그래서 학교의 교원, 그러니까 교장은 교원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조직으로부터 요구받은 이 역할과 기대 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자기 개인의 욕구를 만약에 학교 안에서 욕구만 추구한다면 학교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더가 하는 역할은 이 조직에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동기 이론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동기 이론을 크게 여러분에게 개념을 설명했고요. 동기 이론을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그 다음에 소위 새로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뇌과학적 관점에서의 동영상도 잠깐 보여줬죠. 그래서 내용 이론은 머슬로의 욕구 이론, 헐츠버그 동기 유생 이론, 알더페의 ERG 이론인데, 무엇이 초점이 있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과정 이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브룸의 기대 이론, 포토롤러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리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런 게 있다 얘기했고, 여러분에게 자기 결정성 이론과 임파워먼트까지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외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 여기에 관한 부분도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동기론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동기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경영자로서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을 동기화시켜서 조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인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AI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르다고요? 끝없이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동기가 한번 부여됐다고 해서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동기는요, 부여됐다가 조금 있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직의 리더, 즉 학급의 담임이 되는데 동기 이론이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